안녕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톡톡 사연의 이야기를 한 편씩 틀어놓는 구독자인데요.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한번 직접 신청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착하다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착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착하다는 것은 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저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착하게 구는 것이 좋은 세상, 부드러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웬만하면 남한테 싫은 소리 같은 건 안 하면서 살았고요. 웬만하면 남의 요구를 거절하기보다는 들어주는 편이었고, 웬만하면 남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은 입 안으로만 꾸역꾸역 삼키고 지내왔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별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댁에서 2년 살았던 것, 그리고 동생만 세 딸린 집안에 장녀라는 것 정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징도 없고 평범했어요. 집안에 적당히 돈이 없었고 저는 적당히 공부를 못했으며 적당히 일을 잘해서 아등바등 살아온 바였죠. 뭐든지 적당히 그리고 그 안에서 착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만의 그런 생각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시나요? 저에게 착한 며느리라는 압박감이 주어졌습니다. 일례로는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남씨가 엄마다. 엄마 지금 옥진이 이모하고 같이 밖에서 노는 중인데 너희 집에 가려고 하거든. 남편이 제 옆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난감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통화 소리를 들은 저도 이미 난감해져 있었죠. 옥진이 이모라고 일컬어진 분은 시어머니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친이모와도 같은 분이셨고 저 또한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다 뿐이지 좋으신 분인지 어떠신 분인지 그런 건 전혀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고 제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불편한 상대였죠. 그런데 대뜸 저희 집으로 오고 계신다니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오셔서 저녁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좋지. 저녁 먹고 거기서 뒹굴거리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딱이겠어. 옥진 이모가 김치찌개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우리 남식이가 잘 알지? 김치찌개만 맛있게 해놓으면 괜찮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남식이 네가 네 처한테 말 잘 해놔. 남편이 어색하게 웃는 동안 처인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김치찌개에 별로 자신도 없었고 옥진 이모라는 분이 아무리 집안의 대소사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지만 대뜸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하룻밤까지 묵고 가신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말릴 수도 없고 여기까지 일단 오시고 나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걸 막을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에게 기껏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모님 오시면 잠자리 불편 느끼실 텐데 어떡하지? 어머님만 오시는 거면 괜찮은데 손님용 매트리스가 너무 아담하잖아. 베개도 부족하고. 저의 작은 속삭임을 듣고서 남편은 큰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을 했죠. 엄마, 수정이가 그러는데 그 이모 오시면 불편하게 주무셔서 안 된대. 잠자리가 불편하실 거라는데? 그래도 괜찮으셔? 왜 하필 얘기 전달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남편은 본인도 괜히 두 사람의 깜짝 방문이 달갑지 않았던 터라 제가 꺼낸 내용을 핑곗거리 삼게 되어서 좋았던 모양이지만 저는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유, 남씨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너 옥진 이모가 해외여행 가서도 땅바닥에서 잠만 잘 잔 사람인 거 몰라?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곧 갈 테니까 준비나 대충 해둬. 시어머니께서는 명랑하게 대답하셨고 저희 부부는 이제 잠자코 시선 교환이라 하면서 집안을 급하게 청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저는 부엌에 가서 식재료를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었겠죠. 기왕이면 착한 며느리가 되어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는 게 도리어 결국은 가장 편한 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신 시어머니께서 툴툴거리셨을 때도 참하게 굴었어요. 예, 네가 우리 아들한테 옥진이 뭐하고 나하고 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냐? 아니에요, 어머니.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놀랐을 뿐이죠. 잠자리 불편하실까 봐 걱정되었던 거지 두 분 오시는 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부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이길 빈다. 그런데 저녁 반찬은 김치찌개가 전부야? 집에 있는 거 대충대충 꺼냈구만. 아니, 아, 시어머니 정도는 별 손님도 아니다 이거지? 메뉴가 어쩜 이렇게 단출해? 그게 있는 재료가 얼마 없어서요. 마침 내일 장 보러 가려고 했던 참이라 오늘은 냉장고가 좀 비었어요. 그래서 있는 걸로만 차렸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걸로 차려드릴게요. 내일 보려던 장 오늘 보면 어디가 덧났을까? 그리고 우리 남식이가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이 먹고 살았을까 하는 게 내 눈에 보여서 마음이 좀 그렇다. 아휴, 금쪽 같은 아들내미 장가 보내놨더니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네. 아휴, 내가 이럴까봐 진작 여기 와서 살림살이 둘 쑤셔 놓을까 싶다가도 아직 신혼이니까 알아서 살림 꾸리고 밥해 먹고 이러고 살고 있으랍시고 내가 그냥 뒀었는데 아휴 괜히 그랬다 싶네. 역시 어른이 참견을 해야 제대로 돌아가. 어? 간장도 이게 뭐냐? 꼴랑 진간장 하나 두고 사네. 우리 남식이가 국간장 맛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을 기웃거리시며 타박을 하셨을 때 저는 제가 미흡한 게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반성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차려진 게 별로라서 많이 안 먹을 것 같다고 하셨으면서 막상 식사가 시작되자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김까지 밥도둑 조합이었으니까요. 잘 드셔놓고도 남편 안 볼 때 저한테 오셔서 음식은 가짓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어찌나 귀따갑게 하시던지요. 우린 그냥 거실에서 대충 TV 보다가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자면 된다. 너희들 어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 주무실 때도 그렇게 호탕한 말씀을 하시더니만 아침이 되자 저한테 오셔서 밤새 등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는 소리를 어찌나 하시던지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딱히 안 그러셨는데 근데 저한테 따로 오만 소리를 다 하시니까 제가 정말 심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에는 더 잘해드릴게요. 이번엔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에휴, 그래. 다음에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너 앞으로 우리 남식이 밥 좀 잘 챙겨줘.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볼살이 불쌍하게 쏙 빠진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아휴, 네가 도무지 곱게 보이질 않는다. 너는 오히려 낯빛이 좋아졌잖아. 제가요? 아, 화장품을 바꿨는데 제 피부에 잘 맞나 보네요. 사실 제가 바빠서 더 못 챙겨 먹었는데 저 아무튼 밥 차리는 거 신경 써서 잘 지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뻐야 예쁘게 봐주지. 일단 너 하는 거 봐서. 헤헤 웃으면서 고개를 꾸벅 숙여 보였던 그때 제 자신에게 저도 묻고 싶었어요. 대체 뭘 예쁘게 봐달라고 그렇게나 저자세로 굴었던 걸까요? 저는 미움받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저로 인해서 시댁이 서운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싫었던 듯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제가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지내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불편함을 참지 않고 사는 건 왕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너 혹시 집에 굴소스라는 거 있니?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구나.
아유, 근데 나는 그런 소스들이 영 느끼해서 집에 안 사다 놓거든. 그래서 딱 한 번만 쓸 양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아, 어머니 굴소스요? 있어요. 종류도 두 가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다 가지고 가볼까요? 그래, 잘 됐네. 없다고 하면 사서 들고 오라고 시킬 참이었는데. 그거 들고 와라. 그 이왕이면 오전에 일찍 오면 좋고 여기 와서 요리하는 것 네가 좀 도와주고 그래라.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게 저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서 그걸 챙겨서 시댁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했던 모습이 그 시기에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인분들과 교류가 활발한 분이었어요. 자신의 친척들과도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셨으니 인맥 관리는 기본적으로 신경 써서 해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깊고 좁게 사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종종 시간 맞는 지인분들과 여행도 가시고 이런저런 맛집도 다니시며 서로의 집에 초대를 하며 노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어딘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게 보였던 것이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지인분과 통화하시는 광경을 자주 봤고, 심지어는 시댁으로 놀러 온 지인분들과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얘가 기본적으로 좀 맹해서 그렇지 착한 편이야. 부엌 일에 손이 워낙 굼떠서 그렇지. 요리도 영 못하는 솜씨는 아니고, 아유 뭐 그래서 현재까지 평가는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할까? 저를 겨냥하며 당신의 지인분들께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중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지인분들과 거실에 상을 펴놓고 차를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아유, 며느리 고분고분한 인물로다가 잘 들였네. 좋겠다. 아유, 나는 며느리가 큰 년이고 작은 년이고 싸가지가 없어. 볼 때마다 그냥 아주 화병 날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확 둘 다 이혼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들들 이혼남 만들 순 없으니까 참는 거야. 저런 저런 그러길 내가 그것들 기어오르지 못하게 초장에 단속 좀 하라고 그랬잖아. 내 말 안 듣고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되네. 아우 몰라 그냥 짜증나. 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고 머리 숙이고 사는 게 정상 아니야? 아유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왜 이렇게 대가리가 빳빳한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자기가 너무너무 부럽다. 아유, 배 아파서 부럽다는 말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네. 나도 자기처럼 편하게 부려먹는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참. 내가 표현이 좀 그랬나? 아니, 맞는 말 했네, 뭘. 아, 편하게 부려먹는 중 맞아. 근데 아직은 멀었어. 갈 길이 구만리야. 아유, 나도 며느리 교육 한창 더 바쁠 것 같아. 세상 일 중에서 어디 거저 얻는 게 하나라도 있어? 전부 다 노력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얻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앞으로 계속 부엌일 빡시게 시키려고 하잖아. 반찬 사다 먹는다 어쩐다 하면서 시건방 떠는 젊은 것들이 오죽 쥐천에 널렸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먹는 결혼 생활을 나는 절대 하게 할 생각이 없어.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욕을 당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머리가 어지러운 통에 과일 접시를 얼른 내가지 못하고 잠시 싱크탱크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잠시 후에 과일 깎아 온다더니 왜 이렇게 굼뜬 거냐고 큰 소리로 타박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달려갔어요. 지인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마치 쓸만한 종년을 봐서 부럽다는 눈빛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어머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는 거고 앞으로 나와 잘 지내보시겠다는 생각 아니겠어? 결국은 그런 건데 괜히 그런 대화 내용 가지고 내가 머리 싸매고 상처받을 필요 뭐 있어.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손한 웃음을 짓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네가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지인분들을 향해 어깨를 으쓱거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도움이 안 된다면야 좋은 일이라 여겼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희대의 명언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가슴은 저도 모르는 사이 멍우리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닌 척 굴러보고 외면을 해보아도 별 수 없이 은근하게 쌓여가는 것이 상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통화를 하는 와중에는 싹싹한 목소리를 냈고 시어머니께서 불편하시지 않게 추임새를 열심히 넣느라 바빴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답답한 가슴을 안고도 제가 꾹 눌러 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고 억지로 노력하며 행동하는 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더군요. 착하게 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생기는 방어 기제의 일환이라는 설명의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거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환자인 것 같았거든요. 혼나고 미움받는 것, 그것을 상상만 해도 꺼려지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마냥 참고 살기에는 제 가슴이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게 무거워져 가고 있었죠. 제가 이런 며느리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점차 날뛰기 시작했고요. 그건 남편도 딱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대형 카페가 생겼다고 하길래 젊은 사람들 다 거기 가서 논다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곳의 사진을 보더니 대번에 오케이 하더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느 주말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성남에 지인분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신다는 날이기도 했어요. 즐거운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서 남편이랑 먹고 점심때에 맞춰서 카페에 도착하게 가려고 준비하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엄마, 뭐라고요? 아, 옥진이 이모가 편찮으세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하는 소리가 본인이 시어머니를 오늘 결혼식장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원래 옥진이 이모네하고 결혼식에 같이 참석하려고 하셨잖아. 그 이모네 큰딸이 모셔다 드린다고 해서. 근데 아침부터 갑자기 이모가 편찮으시다네? 그래서 지금 그 집 따님이 몸 모셔다 드리게 된 거야? 어머님은 자기한테 부탁을 하신 거고? 그래, 알았어. 뭔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2주 동안 오늘만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렇다고 엄마가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어드려. 혹시 심심한 거면 당신도 같이 갈래? 아, 지금 심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가기로 한 일정이 엎어지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는 소리지. 자기가 성남까지 다녀오면 시간이 너무 늦을까? 엄마 모셔다만 드리고 내가 얼른 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아니, 결혼식장에서 지인분들 엄청 만나실 테니까. 돌아오시는 건 얻어 타실 차가 되게 많을 거야. 어차피 거기는 저녁까지 많이들 가는 카페라면서. 그럼 오후에 가도록 할까? 그래, 알았어. 자기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와. 난 기다리고 있을게. 고대에 있던 외출이라 남편을 보내는 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거절할 도리가 있어야 말이죠.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간 뒤 저는 혼자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충 2시가 되면 남편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결국 3시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도대체 언제 와? 출발은 했어? 혹시 오고 있는 중인 거야? 아, 그게, 나도 엄마 내려놓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굳이 나보고 결혼식 다 보고 가야 한다고 엄마가 자꾸 그러셔서, 결혼식 다 보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엄마 아시는 분한테 다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어. 아, 그랬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거지? 자기가 어머님 다시 모시고 오는 거야? 그래야지. 근데 암만 해도 오늘 파주에 카페는 못 갈 것 같다. 왜? 지금이라도 와서 나랑 같이 출발하면 되잖아. 근데 근처 식당에서 일찍 저녁 먹고 카페로 가면 딱일 것 같은데? 아니, 엄마만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 친구분도 내가 되게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여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차도 많이 막히는데 굳이 오늘 파주에 가지 말자. 엄마가 오늘은 끝까지 나 보고 에스코트 해달라고 하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스코트라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꽉 잡고 안아주시는 게 분명한 상황인 듯 했어요. 누가 누구를 욕하겠나요? 저부터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지내는데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꺼내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다가 밥을 비벼 먹는데 고추장을 많이 넣었음에도 제 답답한 가슴이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꽉 막히는 것만 같았죠. 오늘 일정에 설레서 갖은 준비를 했던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엄마가 오늘 재밌었나 봐.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더라고. 솔직히 귀찮은 마음으로 움직인 거였는데 엄마가 기분 좋으신 거 보니까 내가 고생하기를 잘했다 싶어. 집으로 온 남편은 그런 소리만 실컷 주절거렸습니다. 그 안에 저는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빈말이나마 저를 향해 미안해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당연하게 사과를 안 받는 존재가 된 듯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 남편은 자기 시댁의 일 앞에서 제 눈치를 조금씩 살폈습니다. 그랬던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기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들들 볶으시든 남편은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싶어서 마음이 축 가라앉았죠. 애초에 시댁하고 안먼거리에 신혼집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지. 그땐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될 생각밖에 없어서 멀리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조차 안 해봤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괜스레 우울해졌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터뜨릴 구석이 없어서 저는 기껏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쌀쌀맞게 구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어요. 고작 그게 다였네요. 그 정도로 답답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능사인 것 같아서 참고 살았던 저인데 딱 그만큼 꿈틀거리는 것도 시어머니께서는 용납하기 싫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온 걸 확인하자마자 답답한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는데 저는 어느새 싹싹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너 왜 삐졌니?" 삐지다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던 찰나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느라 저와 못 놀러 갔던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새 시어머니께 입을 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어머님,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요? 안 삐졌으면 너 왜 남식이한테 요새 태도가 불손하니? 그래도 되는 거야? 불손하다는 표현에 제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위, 제가 아래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또 헤헤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예, 속 좁게 시리 삐지지 마라. 그러고 살지 마. 그러고 설마 삐졌다 하더라도 밥은 옳게 차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게 네 의무고 할 일인데 왜 제대로 안 지켜? 내가 꼭 찾아가야겠니?
찾아가서 직접 그 정신머리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시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해요. 아휴, 그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 내가 그때 결혼식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근데 네가 나를 실망시키려고 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서운해질 뻔했어. 네? 어머님께서 제 자랑을요? 제가 내세울 구석이 없는데 요리 잘하고 손끝 야무지고 아주 참하다고 그랬다. 벼랑간 저는 고작 그런 것에도 기분이 조금 풀려서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제 자랑을 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네요. 근데 거기다 다들 하는 소리가 아들만 운전기사로 부려먹고 며느리는 안 불렀냐고 하면서 나보고 신세대 시어머니라 다르긴 하다며 내가 며느리 편하게 해주는 세련된 시어머니라고 뭐라고 그러더라. 요즘 젊은이들하고 통할 법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라나 뭐라나. 하여간 엄청들 떠들더만. 아유, 나 원참 비행기도 정도껏 태워야지. 듣는 사람 낯간지럽게 안 그러냐? 그래 놓고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자랑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죠.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들 시어머니의 좋은 부분을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다고 알랑방귀나 또 끼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삐지지 말라며 직구를 날리셨으니 제가 얄미운 남편에게 계속 건조하게 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밥을 신경 써서 차려줬더니 표정이 풀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이고 남편이고 희한하게 밥에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밥 좀 차려주고 말을 길게 대답했더니 남편은 우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지라는 반응 같아서 기분은 별로였지만 해짓고 싶지 않아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답답한 면모에 제대로 된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양 손목이 시큰시큰할 때였어요. 넘어지니까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바닥을 짚었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많이 아픈 건 아니라 병원은 안 갔는데 시큰거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손목을 조심하고 있었건만 이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 김장해야지. 언제 오겠다는 말이 없네. 내일 11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혹스러워서 별다른 대꾸도 못 해버렸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김장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왜냐하면 제 손목이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진짜로 어이없었어요. 아, 맞다. 내가 당신한테 말 전한다는 걸 깜빡했네. 엄마가 우리 집에 생강 있으면 그것 좀 챙겨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셨어. 대파도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나 지금 손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김장을 해? 그래도 엄마가 당신하고 김장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일단 가서 손목이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 답답한 가슴이 이제는 아예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사흘 전에 크게 넘어져서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저를 부르신 분인데 제가 그 앞에서 가서 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는 생강과 대파를 챙겨서 이튿날 시댁으로 갔죠. 손목이 좀 안 좋다면서 만지작거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다 큰 어른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하냐면서 덤벙대고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얼른 자리 잡고 앉아서 양념 바를 자세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김장도 몸소 배워야 하는 거다. 응? 요즘 젊은 것들은 김장을 직접 하기 싫어가지고 죄다 김치를 사다 먹는다고 하더라. 아휴, 그러면 영영 김치 못 만드는 거야.
나중에 김장을 직접 해먹고 싶어도 노하우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라고. 중요한 김장을 배워야 할 시간에 카페인지 뭔지 하는 거 크게 해놓은 곳만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달이 나지. 하여간 요즘 것들. 김장을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주절주절 말꼬리를 이어가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손목의 통증을 참아가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너 그런데 데려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괘씸하든지. 네? 어디를요? 카페요? 그래. 내가 그거 듣고서 괘씸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옥진이가 갑자기 아프다길래 옳다구나. 차라리 잘 됐구나 싶어서 그날 우리 아들을 내 옆구리에 딱 끼고 지낸 거잖아. 너하고 카페 나들이나 멀리 다닌다고 하니까 어찌나 마음에 안 들던지. 그 소리에 제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파주에 카페 나들이를 가려다가 무산되었던 그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유행이라는 카페에 가는 게 얄밉고 싫어서요. 저는 그간 인내하고 참으며 시어머니께 무조건 잘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고작 그런 것도 저를 못마땅하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 무척 허무했습니다. 그간 저의 모든 노력은 대체 뭐였을까 싶었어요. 기분이 너무나 참담해서 차마 시어머니께 무어라 말씀드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손목도 아픈데 끝도 없이 김장을 하고 있는 제 신세도 우스웠습니다. 늦게까지 김장을 담그고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을 향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를 당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존재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제 손목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아시면서도 태연하게 일을 시킨 것이 저를 너무나도 서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너무 귀하고 또 귀해서 별 수 없이 며느리가 미우실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실 테지. 저는 그 와중에도 이해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을 위한다는 측면이 컸어요.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만 김장 김치 맛있게 됐냐고 물어본 게 다였어요. 손목보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튿날 정형외과에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마주친 겁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친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고 서로 시간이 괜찮아서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어요. 저보고 손목은 왜 아픈 건지 그리고 안색은 왜 그렇게 나쁜 건지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가 그 물음 하나에도 눈시울이 시큰해졌어요. 저를 살펴봐주는 질문 하나에도 눈물이 차오를 만큼 제가 많이 약해진 상태였나 보더라고요. 놀란 친구는 저에게 사정을 캐물었고 저는 어렵사리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다 듣고 난 친구가 열받아서 미치겠다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더니 저에게 의외의 소감을 밝혀왔어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얄밉고 싫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사실 나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시댁 식구들이 걸핏하면 미리 말도 안 하고 막 집에 찾아오고 그랬었어. 근데 난 싫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시누이네가 갑자기 또 놀러 온다고 했을 때였는데 나는 또 그냥 알겠어요 하고 나서 내 속을 다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신랑이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도 연락 싹 돌려서 앞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그거 듣고 옆에서 화를 냈지. 내가 기껏 힘들게 참아냈는데 왜 초를 치냐고. 그간에 내 노력을 왜 수포로 돌려놓냐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글쎄, 짐작이 안 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 식구들 서운할까봐 참고 지내는 게 바보 같대.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고 그랬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래.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기의 기준은 자기 식구들이 아니라 와이프인 나라고 하더라고. 우리 신랑이 딱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정신 번쩍 들더라니까. 시댁에 밉보일까봐 억지로 참으려고 들었던 거, 그게 진짜 미련했던 것 같았어.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죄송하기도 했고, 내가 바보같이 참으면서 결혼 생활 한다는 걸 알면 친정엄마가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자동으로 깨우쳐졌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는 저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노력 다음에 다가오는 허무함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도 알려줬어요. 늘 답답했던 가슴이 그 순간 깨어지면서 아픈 한편으로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그간 있었고, 그러면서 내 마음만 때마다 무거워지고 우울해졌지. 아주 가끔씩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고 생각도 들었어. 그냥 막 사라지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데 이게 절대로 정상이 아니었구나. 더 이상은 지난 날들처럼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슴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손목을 치료받는 중이라는 핑계로 집에 있는 반찬들만 꺼내 주었을 뿐 남편에게 새로 요리를 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툴툴거리면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본인이 직접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그러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면을 끓여 먹길래 또 내버려 뒀어요. 나흘째 시어머니의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너 손목 아직 부러졌니? 아니요. 안 부러졌는데요, 어머니? 근데 왜 우리 아들 밥을 안 차려줘? 내가 너한테 항상 그랬지? 밥 좀 잘 챙겨달라고.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나 그게 너한테 어려운 거였어? 손모가지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번 주에 나한테 왜 연락은 안 했고? 부러진 건 아니지만 시큰거리면서 많이 아파요. 넘어지면서 손목으로 짚으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관리 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재료를 썰고 어쩌고 하면서 요리를 하다 보면 너무 손목이 신경 쓰일 것 같아서요. 거기까지는 내가 너그러이 그렇다 치겠는데 나한테 연락은 왜 안 했을까? 안부 전화 빼먹은 거랑 손목 시큰거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안부 전화요? 저희 그이가 어머님하고 워낙 긴밀하게 연락을 잘 주고받는 듯 해서 저는 굳이 연락을 안 드렸어요. 지금 보세요. 그이하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시니까 저희 부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부 전화 안 드렸습니다. 너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어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냐? 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먼 바람이 불어서 혓바닥을 놀리는 게 능수능란해졌어? 예,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니? 시어머니 당황시키지 말고 원래대로 굴어. 넘어져서 손목 그렇게 됐다는 게 벌써 언젠데 아직도 아프다느니 병원을 다닌다느니 하질 않나. 너 아주 이상하게 나온다. 어머님, 제가 긴장만 안 했어도 손목이 지금쯤 나았을 거예요. 근데 김장김치 담그느라고 이렇게 된 듯 싶어요. 제가 김장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난데없이 편두통 타령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연락을 다시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날 밤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느껴졌어요. 삐진 채로 있다가 자기 모친한테 다 일러바치면 그걸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제가 여전히 손목이나 조심하면서 냉담하게 있으니까. 어?
이게 아닌데 싶은 반응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갑자기 샤워를 하는 김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가슴이 또 뻐근하고 답답해져 왔죠. 아무래도 저에게 또 잔소리를 날리실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잘못했다. 손목 아프다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혼자 그렇게 뻗대고 있었다니 네가 서운했겠어. 아픔은 별게 다 서러운 법이라던데 안 그러냐? 네? 그, 그렇죠. 좀 서운하긴 했는데요. 많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의외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치만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기뻤습니다. 과장을 보탠다면 약간 감동을 받기까지 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를 낮잡아 보시는 언행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또 바보같이 방심을 하고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제 안에서 다시 스멀스멀 착한 며느리병이 고개를 들고 있었으며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너무하신 분이라도 그렇지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서 너무 시건방지게 나왔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까지 했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냐고 따지고 드는 거 그건 사실 어차피 제 성격에 안 맞기도 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생일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원점이 아니면 뭘까 싶었네요. 생신상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능력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기는 해보기도 전에 모르는 법이지. 나랑 친한 사람들 이번에 내 생일에 다들 모이겠다고 그랬거든. 혹시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주는 거 아니냐고 다들 나한테 그거 물어보길래 아유 내가 그 앞에서 차마 아니라는 소리가 입에서 안 나가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착하고 솜씨 좋은 야무진 우리 며느리가 생일상 안 차려주면 누가 차려주겠냐는 말로 큰 소리 쳤다. 네? 아니 이미 그렇게 말씀을 다 해 놓으셨다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해 볼게요. 그래. 예. 생일상이라는 게 뭐 별거니? 다른 며느리들이 자기 시어머니 생신상 차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주변에 물어보던데 있으면 물어보고 인터넷에 찾아서 나오는 거 있으면 그런 거나 좀 찾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리면 돼. 아유 뭐 차려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생신상을 차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든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그 마음이라는 두 글자에 꽂혀서 생신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차려내리라 결심을 하고 말았죠. 준비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머릿속으로 내가 왜 또 이러고 있을까? 이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만 손해인 것 같아서 일부러 무념무상으로 생신상만 준비하려고 들었죠. 시댁에 있는 커다란 상 두 개를 거실에 펼쳤을 때 그 위에 음식이 가득해야 했으므로 저는 머리를 싸매며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다 선정한 후에는 재료들도 신선하고 좋은 걸로 다 공수를 해왔고요. 잡채 같은 경우에는 요리법을 3개나 봐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생신상 차리는 3일 전부터 육수도 끓여서 그걸로 요리를 했었네요. 그런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떳떳했고 뿌듯했어요.
이른 시각부터 그것들을 전부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우고 몇 가지는 즉석에서 하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에 가까운 지인분들이 다 오셔서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였어요. 저는 음식을 내어갔고 그럴 때마다 지인분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음식을 내어간 뒤 부엌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을 때였어요. 근데 접시를 올려놨는지 아니었는지 헷갈려서 거실 쪽으로 몸을 틀었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날은 됐다고 하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굳이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난리를 치지 뭐야. 아유, 내가 기를 잘 들여도 너무 잘 들여놨나 봐. 다들 며느리 교육시킬 때 주의하셔. 교육이 너무 지나치면 충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희대의 종년이 탄생하니까. 그 자리에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재밌다며 신이 나게 웃는 소리에 맞춰서 제 가슴은 안 좋은 의미로 요동치고 있었죠. 뭐랄까, 그냥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래도 허세를 부리고 싶으셔서 그러는 모양이었는데,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바보 취급을 받았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뭘 어쩌겠나 싶어서 터덜터덜 부엌으로 가서 후식 그릇이나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나를 엿먹이는 거야? 지금 다들 갈비찜 없는 거 알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 알고서 지금 태평하게 있니? 갈비찜 어디 있어? 갈비찜이요? 어머님, 그건 준비를 안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를 갈며 저에게 갈비찜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고개를 가로젓자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이런 개념 하나 없는 천치 같으니라고 이 무시가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면서 갈비찜을 빼먹어? 죄송해요. 다른 게 많아서 갈비찜은 없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뺨을 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 눈에는 갈비찜 없는 것만 보이고 다른 음식은 많은 건 안 보이시나 봐요. 얘가 또 이러네. 아, 일전에도 한번 갑자기 싸가지가 없어져서 나를 당혹시키더니만 또 싸가지를 상실하셨어? 얘, 너 정신 차려. 어디서 감히 눈 똑바로 뜨고 그따위 말대꾸야. 머리 정리 좀 하고 얼른 저기 가서 갈비찜 없어서 죄송하다고 청중하게 모두한테 직접 사과드려. 네가 수습해야지. 멀리 사시는 자주 뵐 수 없는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에게 충고를 해주던 친구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도 생각이 났고 매사에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법이 없이 무조건 끝도 없이 요구하고 바라고 시켜대는 시어머니의 지난 모습들도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생각을 끝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았어요, 어머님. 가서 직접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흥 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의 등장에 시선이 주목되자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가슴을 느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제가 차린 저희 어머님 생신상 첫 잡수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가 개념이 없어서 갈비찜을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생신상은 그냥 안 차린 걸로 하려고요. 이미 망했는데 여러분께 이런 걸 드시게 할 수도 없네요. 그분들이 미처 다 놀라시기도 전에 저는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다들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저는 나머지 생신상도 힘껏 뒤엎어 버렸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달려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고 당장이라도 저의 뺨을 또 치시려고 손을 번쩍 드시길래 저도 응수해 드렸습니다. 제 팔이 더 길거든요. 그리고 제가 젊으니까 순발력도 더 빨랐고요. 시어머니의 구불거리는 파마머리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 이거 놔.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너 미친 거 아니냐? 나 미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미쳤으니까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미친년 눈에는 뭣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이런 이엠병을 너 가만히 안 둬.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너랑 갈라서라고 할 거야. 그래 주시면 고맙죠. 그럼 제가 이혼하려고 애를 쓸 수고를 덜었겠네요. 제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매끄러운 이혼 성사 기대할게요. 태어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본 적은 처음이었기에 제 몸이 저절로 막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을 뱉었고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의 머리칼을 야무지게 뜯은 다음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이 빠진 채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기함 중이었고 저는 머리가 다 뜯긴 채 엉덩방아를 찧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싱긋 미소를 지은 다음 시댁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칠 것처럼 뛰었는데 평생 이렇게 후련한 적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뒤엎었을 때 남편과 이혼을 각오했다는 점도 스스로 깨달았죠. 남편은 저에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비난을 해댔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래도 돼.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 우리 엄마를 모든 지인들 앞에서 개망신을 준 거잖아. 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럴 수 없는 거였구나. 그랬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부부로 못 살겠네. 이혼하자. 이견 없지? 이, 이혼? 아, 물론 나도 이혼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너를 용서해 줄 생각이 나는 일단 있어. 나 그럴 생각 없는데? 질척하게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 줘. 만약 나랑 즉각 이혼 안 하면 자긴 천하의 불효자가 되는 거야. 그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불효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순순히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막판까지도 남편은 저러다가 이혼 취소해달라고 하겠지 하는 눈빛으로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진심이었습니다. 미련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제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 남긴 안 좋은 과거가 돼버렸으니까요. 진짜로 이혼을 거쳐 남남이 되자 남편이었던 그놈은 왠지 망연자실한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셨던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셨다는 충격에 계속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여러모로 웃기신 분이었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전보다 자주 교류를 하며 정답게 지냈답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몇 번 질척거려서 그때마다 냉정하게 내쳐내느라 귀찮았는데요. 당신의 아들이 저한테 매달린다는 걸 아시고 전 시어머니 그분께서 개거품 물고 뒤집어지셨다는 소소한 뒷얘기가 있네요.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남보다는 저 자신을 우선시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두 딸과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우리 첫째 딸이 최근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을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깝다며 널리 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일은 한순간의 사건보다는 남편과 제 인생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남편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어요. 서울에서 태어난 우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골목에서 같이 뛰어놀고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이였죠. 남편의 집은 파란 철로 되어 있는 큰 대문이어서
친구들끼리 밥 먹고 파란 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의 이름은 재형이고 어릴 때라 재형이라고 부를게요. 재영이네 집은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고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동생이었고 우리랑 나이가 3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면서 제 형이 동생이 자기도 껴달라고 해서 깍두기로 껴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재영이 아버지는 덩치가 되게 크셨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되게 목소리도 걸걸하고 말투도 거침없으셨지만 우리를 보면 맛있는 과자도 잘 사주고 몸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을 들며 놀아줘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특히 집에 남자 형제가 자식으로 있으니까 저나 여자인 친구들을 보면 공주라고 부르시며 과자도 잘 사주고 예쁘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공무원인 아버지와 집에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7살 차이가 나는 언니 밑으로 제가 있었어요. 언니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던 편이라 언니 친구들 놀 때 저는 당연히 끼지 못해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특히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하고 거기서 형부를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언니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거나 언니가 형부와 조카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 반가워서 가지 말라고 떼를 쓰곤 했었죠.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에 되게 올곧은 분이라 어릴 때 재영이 아버지와 노는 게 더 즐거워서 트럭 운전하지 않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파란 대문집으로 몰려가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친구들과 재영이네 집 앞으로 갔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서 이상했죠. 재영이 어머님도 동생도 재영이도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끼리 지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학교에 갔더니 재영이가 등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이 아버지와 동생이 새벽에 사망했으니까 재영이가 학교에 오면 다들 위로해줘. 혹시라도 재영이 놀리거나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아무리 어려워도 사망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 수 있었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미 동네 주민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제가 도착하자 옷을 갈아입히고 저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갔더니 재영이 어머님은 쓰러져 있었고 재영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재영이를 끌어안고 다 괜찮다고 계속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잠드는데 머리맡에서 아빠와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휴, 그렇게 애들하고 마누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어째. 그러게, 재영이도 참 안 됐네. 하필 막내가 울어서 데리고 나갔던 건데, 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망할 놈은 잡혔대?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종합해보면, 그날은 재영이 아버지가 운전하러 나가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재영이 동생이 출근하는 아버지를 보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졸라서 어차피 학교 갈 나이도 아니었으니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재영이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최고의 아빠였고 종종 재영이와 동생을 태우고 운전을 하기도 하셨죠. 워낙 운전을 잘하셔서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었고 조심히 운전해서 동네에서 잔치하거나 다들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으면 재영이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실 만큼 잘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재영이 어머님은 그런 막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람 때문에 트럭은 달리던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재영이 아버지와 막내는 사망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재영이 어머님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셔서 재영이는 동네에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며칠 있었는데 그전까지 밝고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해서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재영이는 급격하게 말수도 없어지고
표정도 없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재영이가 안타깝다고 재영이 어머님이 정신을 차려서 재영이를 혼자 키울 때도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하셨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그 뒤로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니까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사정을 아니까 시장에 있던 어떤 국밥집에 일을 시켜주셨어요. 결혼하고 줄곧 집에만 계셨던 분이라 일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때 어렸으니까 재영이를 볼 일이 더 많았는데 밝았던 재영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다들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재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생과 아빠를 잃은 재영이는 상실감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재영이는 사춘기가 오면서 살짝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형들과 어울리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 재영이는 또 형들하고 어울리며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저만 옆에 남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재영이가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영이의 집과 우리 집은 가까이에 있어서 그 집의 사정을 제가 친구 중에 제일 잘 알았는데 재영이 어머님이 아버지와 막내 아들을 잃고 아들에게 너무 심한 집착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죽을까봐 재영이 어머님은 항상 아들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하셨는데 책가방을 뒤지고 입었던 옷의 주머니를 다 뒤집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재영이가 처음부터 저렇게 엇나간 것은 아니고 저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와 재영이는 1학년 때는 되게 조용하게 공부하며 학교에 다녔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재영이 어머님은 학교까지 들어와서 재영이를 찾아냈어요.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집에 오지 않냐고 엄마 미치는 거 보고 싶냐고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며 책을 바닥으로 던지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오지 않으면 재영이 어머님은 학교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영이를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 일하던 국밥집에서도 잘리게 됐습니다. 자꾸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일하다 뛰쳐나가니까 동네에서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직원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 벌어서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하니 재영이는 암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가난 때문에 수도가 끊겨서 물도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씻고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생활이 지속됐죠. 그런데도 재영이 어머님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는데 재영이를 깨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 막내 아들을 한 번에 잃은 슬픔이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툭 하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을 붙잡고 재영이 아빠 하며 불렀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며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통할 정도로 재영이 어머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의 한수 어머님도 남편을 잃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분은 혼자 3남매를 키우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며 돌아다녀서 동네에서 비교도 많이 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슬픈 상황이지만 저 상태가 몇 년이 지속되니 주민들은 점점 재영이 어머님을 피하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 집에서만 재영이네 집안을 챙겨주게 됐고 엇나간 재영이는 점점 친구들에게도 포악하게 굴고 급기야 어디서 난 건지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생활을 지속됐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재영이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고 동네 경찰 아저씨들이 재영이 이름을 외울 정도로 사고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못 살 정도로 집착하고 밖에선 갈 곳이 없으니 방황은 지속됐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끝내 못 살게 굴지는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영이를 보며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저러는 게 안쓰럽다고 일부러 집으로 잡아 끌고 와서 밥을 먹이셨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재영이는 급기야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으로 재영이를 찾아가서 책가방을 머리에 던지고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랑 동생 죽었다고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울며 소리쳤죠. 너희 어머님 너만 보고 너한테 집착 심하고 그런 거 다 알아. 그래도 이렇게 막 살면 어떡해?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이미 망했는데 어떡하라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너 진짜 왜 이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고 학교도 나오라고. 이미 자퇴해서 제출했어. 그리고 나 진짜 엄마랑 못 살겠어. 자꾸 나를 보고 막내 이름 부르고 날 죽은 아빠와 동생 그 대용으로 여긴다고. 재영이와 저는 골목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나중에는 재영이는 쭈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오열했습니다. 재영이의 얘기를 들으며 솔직히 아무도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본인도 힘든데 엄마가 자기만 바라보니까 부담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영이는 저에게 자기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려고 자퇴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우는 저를 위로했어요. 그 말은 거짓은 아니었는지 그는 진짜 자퇴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밤낮 없이 일하고 번 돈은 다 재영이 어머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활비가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고 물도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어느덧 재영이 어머님은 점차 생기를 찾아갔어요. 그전까지는 머리도 감지 않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우리 남편과 막내 못 봤냐고 허망하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재영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 돈으로 미용실도 가고 파마도 하고 옷도 사 입게 됐죠. 과일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과일 가게에서 재영이 어머님 오면 저리 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 돈 주고 사 먹으니 시장에서도 더 쫓겨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들 재영이의 손가락질하기 바빴는데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다 가져다 준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잘 뒀다고 어른들은 어머님에게 칭찬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고 재영이 어머님은 재영이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는지 급기야 우리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공장 앞까지 가서 재영이의 퇴근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재영이는 그런 엄마를 보고 포기했는지 웃으며 같이 출근하고 퇴근도 했어요. 그때 재영이가 저에게 돈이 도대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직 어렸던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퇴한 재영이는 졸업장을 받지는 못했는데 졸업식에는 참석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재영이를 반가워하며 그렇게 살면 된다고, 잘했다고,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졸업식에서 재영이는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는 부모님과 언니와 형부, 그리고 재영이까지 함께 찍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회계를 배웠습니다. 집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집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동기들하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재영이를 마주치고는 했어요. 공장에 다닌 뒤로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나 질 낮은 친구들과 아예 인연을 끊은 재영이는 친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이 남으면 재영이와 저는 같이 술도 마시고 가끔 한강도 갔습니다. 저도 신입생 때는 마냥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부와 언니가 이혼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어느 순간 지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 저에게 재영이는 옆에서 위로를 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제 사정을 잘 알고 서로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성인이 되고 제가 대학생 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집이 가까웠고 동네 사람들이 진짜 대문만 열어도 아는 사이라서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오히려 저와 재영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녀서 다들 둘이 대놓고 데이트에도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며 재형이와 저는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양가에 알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엄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재영이 사람 착하고 성실한 거 알지. 아유, 재영이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아, 왜 내 딸이 홀시어머니, 그것도 아들한테 집착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집에 시집을 가는 거냐고. 멀쩡히 부모 다 있고 직업도 훌륭한 형부는 어떻고, 형부랑 언니 결국 이혼한다며. 내가 재영이가 좋다는데 왜 그래?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어? 재영이만 보면 엄마도 좋다고. 아니, 문제는 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으면 결혼해. 아빠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요. 아빠도 반대해요?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빠는 묵묵부답으로 눈을 감고 있고, 엄마는 저보고 미쳤다고 재영이를 도와주라고 했지, 언제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했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영의 어머님은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거든요. 공장에서 쉬는 날에도 출근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본인이 쓰지 않고 엄마가 다 쓰고 다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저런 아들하고 누가 결혼하냐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된다니까 엄만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재영이를 안쓰럽게 여겨서 집에서 밥도 먹인 적이 수도 없이 많고 엄마한테 돈을 다 가져다 주느라 옷도 매일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재영이가 안타깝다고 하셨지만 그런 집에 시집가는 게 우리 딸이라니 절대 안 된다는 엄마를 당연히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재영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급기야 다른 지방에서 형부와 살다 이혼 얘기가 나오던 언니도 저한테 와서 아무리 그래도 재영이네는 안 된다고 말리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해서 재영이와 결혼하냐고 미쳤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어요. 재영이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배신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반대했는데 결혼 상대가 저라서 반대한 게 아니고 그냥 재영이의 결혼 자체를 반대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답게 재영이와 저는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따로 얻으려다가 시어머니가 재영이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저는 호적이 파일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살면서 화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쌀밥 먹여가며 키워놨더니 홀 시어머니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냐고 화를 내셨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보고 그냥 가라고 저 집으로 가서 평생 살라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내쫓으셨습니다.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골목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딸이라고 엄마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까지 찾아와서 반찬을 주고 갔어요. 한동 내고 어차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안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살 수가 없었고 나중엔 엄마도 가까우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셨죠. 저는 전공이 회계라서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일했는데 그것도 아기를 가지니까 더 다닐 수가 없었어요. 몸이 무거워서 회사에 출근하는 게 힘들어서 집에 있게 됐는데 사실 결혼을 하고 일을 바로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기간이 그동안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니까 시어머니와 같이 집에 있으니 자꾸 부딪히게 됐어요. 제가 남편의 옷을 빨래하고 개고 있으면 우리 아들 옷에 손대지 말라고 제 손을 탁 치고 요리하면 옆에서 우리 아들은 그거 싫어한다고 제가 한 요리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남편이 항상 자기 엄마가 안쓰럽다고 불쌍하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럴 때마다 티 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더 다가가려고 했었어요.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마누라인 저보다 더 반가워하며 연신 쓰다듬었죠. 만약 1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밖에 가서 불러오자고 했고,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면 그새를 못 참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헛기침만 해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괜찮냐고 몸을 흔들며 잘 자는 남편을 깨우고, 콧물만 흘러도 당장 공장에 가지 말고 병원을 가라고 울면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을 한숨을 쉬고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님이 안쓰럽다고 저보고 이해해 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을 제외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꽤 괜찮았는데, 일단 저한테 굉장히 잘했고 우리 친정에도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없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의 술친구도 되어주었고, 제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우리 엄마의 마음에 들겠다고 가서 안마도 하고 같이 반찬 손질도 하더라고요. 저도 하지 않았던 애교를 부리고 고장난 게 있으면 아빠보다 먼저 발견해서 고치고, 결국 이혼한 언니가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 조카들과도 어찌나 잘 놀아주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남편이 집에 가면 엄마는 모른 척하거나 나가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남편을 더 반길 정도로 남편은 우리 친정집에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도 남편 말대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 딱 감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언니는 형부와 이혼한 이유가 시집살이 때문이었는데, 형부가 되게 잘 살던 집이라 언니한테 바라는 게 매우 많았대요. 집안 행사도 많아서 제사가 1년에 20번이 있는 집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시댁이 제사가 없었고 명절에도 부를 친척이 딱히 없어서 조용히 지나갔으니, 그런 것을 보고 언니는 오히려 제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조카랑 저보다도 더 잘 놀아주니까 조카들은 이모부가 아빠보다 좋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우리 집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저에게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잊었는지 재영이가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출산하고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재영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산후조리는 친정집에서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아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밖에 없어서 제가 아이를 낳아도 오히려 시장 할머니들이 더 예뻐하실 정도로 아이를 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우리 딸을 반기고 남편도 딸을 너무나도 예뻐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첫째가 3살이 되고 저는 둘째도 임신하게 됐는데, 아직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사업해볼까?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데? 꼭 해야 돼? 이제 둘째도 나올 건데, 그러면 나 혼자 공장에서 아무리 쉬는 날 없이 연장 근무로 돈을 벌어도 모자라. 사실 지금도 내가 번 돈으로 어머니까지 넷이 살기도 빠듯하잖아.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은 시어머니와 우리 아이까지 감당할 돈은 아니라 친정에서 이미 끼니는 해결할 정도로 부족했어요. 친정도 언니가 이혼하고 조카들을 데려와 아버지 월급으로 살 수는 없어서 언니가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시장에 가서 일손을 돕고 돈을 벌어서 겨우 사는 형편이라 안 그래도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째를 낳고 제가 일을 나갈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업을 반겼던 것은 절대 아니고 웬만하면 하지 않길 바랬는데, 사업해서 망한 사람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사업하다 망하고 빚이 생기면 그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진지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고 이미 몇 년째 구상했던 거라
이미 실행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한창 공장이 많이 생길 때였는데 공장에서 공장으로 자재를 옮기고 중간에 상인들과 계약을 맺는 일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실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각났는데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안 돼. 네 아빠랑 재준이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 안 돼, 안 돼.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 119 불러.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급기야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친정에서도 운전이 주가 되는 일이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남편을 말렸는데 남편은 이미 거래처를 많이 알아봤다고 그럼 딱 1년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동네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저에게 우려를 표하고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가도 사장님들이 저를 보고 그 집은 왜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냐고 물으며 혀를 차셨죠.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기 싫다고 모두의 반대에도 사업을 결국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망할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력서를 몰래 써서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모아놓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말 그대로 대박이 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웃으면서 돈다발을 건넬 때에도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며칠째 지속해서 돈을 가져오니 드디어 믿게 됐어요. 살면서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지니까 저는 얼떨떨했고 한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이면 몰라도 우린 아니었으니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돈이 생겼으니 지긋지긋한 이 집을 벗어나자 해서 마침 옆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로 이사 가게 됐었죠. 친정에도 생활비로 돈을 주어서 언니가 밤새워 일하지 않아도 됐고 친정 부모님은 갈비를 원 없이 드실 수 있게 됐어요.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신 돈을 집에 올 때마다 이만큼 가져오니 시어머니의 집착도 전보다 덜 심해졌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주변 반응인데 주변에서는 잘 됐다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옆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대놓고 빈정거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연락 와서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친했는지 알지 하면서 자기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셀 수 없었어요.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되어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연락 와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애들을 키울 수 없다,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등 눈물 없이는 못 들어줄 사연들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해서 곤란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네가 내라는 소리도 항상 들었고 언니도 조카들을 학원 보내고 싶다고 연락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힘들게 해도 저는 행복했는데 이유는 당연히 여유 있는 생활 때문이었죠. 살아생전 시장에서만 옷을 샀었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백화점 가서 옷을 사고 아이들에게도 백화점에서만 음식을 사 먹였어요. 집이 아파트로 바뀌고 그때 그 아파트에 부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호화롭게 여행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돈이 생기니 많이 지원해 줬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기분 내라고 호텔에서 식사도 하게 하고 여행 비용도 다 내주었어요. 저는 그래도 해외까지 갈 생각은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친구들과 미국 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의식주를 해결해도 저는 명품 가방에는 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모피코트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명품 가방 같은 사치품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백화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을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운전으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나중에는 사무실을 차려 인력 고용도 하고 중개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더 잘 됐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잠도 사무실에서 자며 사업을 키우는데 집중한 남편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우리 친정도 엄청나게 많이 챙겼는데요. 나중에 친정 부모님과 언니와 조카들에게 집도 얻어주었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며 남편은 그렇게 갚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넓은 평수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굳이 제가 집안일을 안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부잣집 애들만 다닌다는 영어 유치원에 두 딸을 보내고 사교육에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고 원어민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 아이들에게 회화도 가르치고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미국을 보내서 영어 캠프도 보냈어요. 공부뿐만이 아니고 과학 실험이나 예체능에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게 하려고 저와 남편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중학교 때 방황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것이 콤플렉스였는지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게 사랑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활동도 다 시켰어요. 둘째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돈 많이 들여 유명 미술학원도 보내고 개인 교습도 집으로 강사를 불러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본인이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본 남편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였죠. 특히 아이들 생일이 되면 손수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하고 선물도 최고급으로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해줘서 제가 오히려 말릴 정도였죠. 특히 교육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썼는데 본인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그랬던 건지 무조건 저에게도 우리 딸들이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를 투자해 주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첫째는 초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며 공부를 잘했고 둘째도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영재학교에서 보내고 전 과목 과외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킨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며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남편은 유독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바다에도 놀러 가고 산에도 가서 캠핑하고 해외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잘하기까지 시어머니 고생도 많았다고 시어머니한테 효도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착이 심했었는데 고급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남편이 돈을 주니까 친구들을 사귀어 집착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들밖에 모르는 건 똑같아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한 명 더 낳으라며 그때는 아들이 나올 거라며 아이를 더 낳으라고 강요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두 딸로 만족하고 아이를 더 낳지는 말자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고향 친구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참 많이 말렸는데 그땐 저는 자기가 꼭 결혼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고 어떻게든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싫지는 않았고 그냥 그저 웃겼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사가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망하고 나니까 그건 그냥 놀라고 마는 상황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퇴근이 늦어졌던 날이고 백화점에 가서 새로 나온 신상 모피 코트를 입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이 퇴근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또 전화를 연신 걸었어요. 제가 이미 5번도 넘게 걸어봤는데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본인이 직접 남편의 생사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저도 아니까
그냥 지켜봤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전화는 받지 않아도 되니 시어머니 전화는 받으라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3번 이내 받지 않으면 하도 난리가 나는 분이라 웬만하면 시어머니 전화를 다 받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난리를 치며 남편을 찾으러 가겠다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하필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겨우 말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있었고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수건을 가지고 왔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아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급기야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남편을 알았던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침착을 유지하고 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던 남편이 저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나와서 아빠 무슨 일이라고 묻는데 남편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직감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무슨 일이라도 크게 났다고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동안 남편이 요즘 잠자는데 악몽을 꾸는 듯 낑낑대고 자다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는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모피코트를 벗지 못하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울며 말하라고 다그치고 딸들은 저를 바라보고 혼돈의 가운데 저는 남편에게 일단 씻고 말하자고 끌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말하라고 하고 그 옆에서 딸들은 할머니 그만하라고 옆에서 말리고 아비규환이었는데 막상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져 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으니까 말해봐.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왜 미안해? 어? 괜찮아. 우리 부도 났어. 완전히 망했어. 우리 가족들하고 직원들 어떡해. 나 진짜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묻지 못하겠고,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엉엉 우는 남편을 두고 저는 허망하게 밖을 바라보니 비가 천둥을 치며 무섭게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들어봤더니 남편의 거래처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줄줄이 망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는 망한 것을 넘어 믿을 수 없는 빚도 잔뜩 쌓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밖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르고 친정 부모님을 부르고 딸들은 언니한테 맡기고 급하게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바뀌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집을 팔아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까지는 막았으나 억대가 넘는 빚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부모님 집도 팔고 언니네 집도 팔고 반자로 이사까지 가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든든한 뒷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혀 아니었고 평범하디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인 아버지와 평생을 주부로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돈으로 살고 있었으니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어요. 언니도 형부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마당에 우리를 도울 수 없었고 진짜 막막하다는 단어가 있다면 이럴 때 쓰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생각하기 싫지만 회상하자면 잘 사는 동네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변두리로 이사를 왔고 60평이 넘던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가게 됐어요. 집에 가정부를 두며 생활했던 저는 제가 마트에 가서 돈을 벌어야 그나마 생활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을 다 그대로 두고 낯선 환경으로 오게 됐죠. 다니던 학원은 당연히 다닐 수가 없었고 특히 둘째는 미술을 하던 아이였는데 미술 학원도 못 가고 혹시 몰라 배우고 있던 불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만큼은 최고를 해주자고 다짐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일했던 남편은 눈앞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접으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둘째는 집이 좁아져도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다 괜찮은데 자기 미술에 대한 꿈은 접고 싶지 않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첫째는 그런 둘째에게 네가 지금 그럴 때냐고 핀잔을 주며 우리 집 망했는데 미술이고 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첫째를 보며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가난에 대한 고통을 평생 모르고 살길 바랬는데, 현실은 잘 살다가 못 살게 됐으니 그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아버지 연금이 있으니 그걸로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고,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 식당 가서 설거지도 했어요.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그렇게 되니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여유롭게 살던 생활 습관이 있으니 그렇게 없이 살게 된 우리 가족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았는데, 이런 가난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사업이 망하고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죠. 자다 깨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주를 물처럼 마시고 저한테 일어나서 잘 때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밉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봤는데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처한 상황들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사정을 듣고 어릴 때 친구들은 괜찮냐고 연락을 왔는데 진짜로 하는 걱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진정성이 있는 걱정과 위로여도 저는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성공했다 망하게 된 과정이 그저 그들에겐 이야깃거리고 술안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일해도 일부러 동네와 예전에 잘 살 때 살던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다녔습니다. 어쩌다 길에서 첫째 원어민 과외를 같이 했던 엄마를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뒤돌아서 도망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위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장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힘든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은 특히 아이들이 자기처럼 엇나갈까봐 그걸 많이 걱정했어요. 본인이 아버지를 잃고 가게가 힘들어져서 방황했으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들은 저한테 과분하게 느낄 정도로 착한 아이들이라 첫째는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둘째도 갑자기 미술을 못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불만을 표출했지만 나중에는 묵묵히 공부에 전념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생각해서 가끔 공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아버지는 연금 받아도 저처럼 일자리가 생기면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우리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라고 주셨어요. 눈물이 나서 참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억지로 제 주머니에 넣으면 그동안 우리 남편이 당신들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이걸 안 받냐 뭐라 하셨습니다. 엄마도 제가 갑자기 일하러 밖에 나가니까 연신 눈물을 훔치며 반찬을 가져다 주고 적금을 깨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남편이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 때 그 적금으로 막았는데 남편은 너무 죄송스럽다고 한동안 우리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힘들어도 버티려고 서로 힘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끼고 아껴도 원금조차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일하는 우리에게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시어머니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때 해줬던 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들과 모피 코트만 팔아도 어느 정도 빚이 해결되었을 텐데 저걸 팔 바엔 자기를 죽이라는 시어머니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는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며느리는 평생 처음으로 나가서 마트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도 계속 자기 모임이 있다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반지하로 이사 간 것도 본인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예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속여서 택시를 타고 그곳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참다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 형편이 괜찮았을 때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미국 효도 관광을 보내줬던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유럽 효도 관광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 친구들과 이미 가기로 했다고 다들 자녀들이 돈을 주던데 당연히 자기도 가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어요. 누가 보면 우리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도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돼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이 생기면 갚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엄청난 배신감을 받은 건지 갑자기 옆에 놓여있던 휴지각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 돈 내놔! 마침 그 모습을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발견했고 남편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잘했던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저렇게 휴지곽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참을 수 없었던지 제 앞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지금 애들 학원도 못 보내는데 무슨 여행이야.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에휴, 다 필요 없어.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싸우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깨니까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해서 돌아보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일어났길래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모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마트에 일하러 갔다 왔더니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가셨나 봐.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 없어.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쳐다봤더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글쎄 섬에 놓고 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데 저도 도저히 남편을 비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얼굴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하며 자꾸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말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만 해도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기도 그 둘을 뒤따라가겠다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생필품은 남겨놨고 아는 분이 있어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재계하기까지 거기에 두겠다고 하고 저한테도 앞으로 살만 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효자였던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옆에서 저희를 괴롭게 하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더욱 박차를 가해 열심히 일해서 결국 빚을 다 갚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남편은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켰어요.
물론 예전처럼 판을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월급쟁이 정도만 벌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로도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은 잠도 안 자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자문을 열심히 구했고 저는 묵묵히 그런 남편을 도우며 생활비를 벌었죠. 처음에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매달 보내주셨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으니 희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빚을 몽땅 갚았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멍했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면 다들 신나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와 남편은 진짜 그냥 허탈하기도 하고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 확인했더니 진짜로 빚이 없다는 소리에 그제야 실감이 났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도 계속 마트와 공장에 가서 일하며 조금이라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딸도 시기를 살짝 놓치긴 했지만 다시 미술을 시작했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나도 많이 고생했다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엄마가 저보다 더 많이 우시며 인생이 뭐 이리 쉬운 게 하나도 없냐고 하셨죠. 언니도 저 덕분에 심심하지 않아 좋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섬에서 꺼내서 시골의 경치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집을 따로 얻어주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다시 평범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세요. 남편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걸 알면 분명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할 거라고 저한테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가끔 보러 가고는 하는데 웃긴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직도 모피 코트와 진주 목걸이와 명품 가방 및 스카프를 그대로 시골에 전시해놓고 계세요. 절대 팔지 못한다고 고집부리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게 어디냐고 하며 얘기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힘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양가 부모님의 병이었어요. 누구라도 병에 걸리면 당장 병원비가 없으니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 다 아프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걱정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평범하게 빚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연을 제보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다 즐기셨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힘든 일 있으시면 우리 부부를 생각하며 잘 살다가 망해서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힘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시어머니도 곧 찾아뵙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찾아뵈려고 합니다. 두 딸과 남편과 함께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랄게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